25년 상반기 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했었던 이야기 또는 경제 전망을 보셨던 분들께는 사실은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그러한 전망이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야?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진 않다. 미국 경제의 침체 양상보다는 기간은 짧고 마일드한 그러한 경기 둔화 국면을 지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 같다. 물가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용어를 믿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율을 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레벨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또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달러와 약세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국제 기축 통화는 달러화인데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여전히 사람들은 달러화를 찾는 거죠. 미국조차도 어쩌면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가야 될 숙제, 오히려 외수가 아니라 내수다. 근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는 투자를 잘 안 하거나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국내의 이 밸류체인 자체가 붕괴되는 내수 경기에 굉장한 부작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꼭 좋아서 가는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거죠.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자 초대 손님은 조영무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위원님 그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에 들어온 거는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제 채널에는 또 처음 출연하셨으니까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인사를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무입니다. LG에서 경제 전망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석 박사님과는 말씀 주신 대로 꽤 예전부터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박사님께서 이 채널에 출연 요청을 꽤 예전부터 여러 번 주셨는데 제가 번번이 약속을 못 지키다가 오늘에서야 약속을 지키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오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움되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이제 뭐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또 LG경제연구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이 세 개의 경제연구기관이 어쩌면 정부의 어떤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도 좀 충실히 잘 해왔었다라고 평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지거든요. 그 즈음에 저도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위원님을 처음 뵙고 그때부터 알아왔는데, 어쨌든 단연간 이 경제 전망의 이제 헤드 역할로서 PM 역할로서 경제 전망을 해오신 위원님을 초대했으니까 첫 질문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를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우리 경제를 그 전해도 계속 경제를 지켜보셨겠지만 유독 25년 상반기 경제의 모습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제가 했었던 이야기 또는 경제 전망을 보셨던 분들께는 사실은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령 예전부터 지난해부터 제가 해왔던 이야기와 생각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고, 사실은 다른 출연에서 저의 전망이 그렇게 밝은 전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지 꽤 오래된 것 같긴 하지만 그러한 전망이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보던 매크로 뷰
전망의 기조를 아직까지는 크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요. 네. 가령 지난해 그리고 그 전부터 꽤 오랫동안 말씀드려온 미국 경제를 보는 뷰는 네. 지난해 정도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꽤 좋게 나올 것 같다. 네. 하지만 해가 바뀌면 갑자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진 듯이 느껴질 거고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거 아니야?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과거 저희가 기억하는 미국 경제의 침체 양상보다는 네. 기간은 짧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또는 길면은 올해 정도 이어지는 그리고 강도는 과거의 경기 침체 대비 상대적으로 깊거나 강하지 않은 마일드한 그러한 경기 둔화 국면을 지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그러한 가운데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계속해서 물가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네. 지난해 계속해서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다. 물가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난해 가을에 시작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의 페이스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느리고 속도가 빠르지 않고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그렇고요. 그리고 한국은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걱정이 자칫 너무 이런 불안감 또는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지난해 연말에는 정치적으로 계엄과 탄핵 국면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례적으로 저희가 매년 발간하던 대유형 공식 경제 전망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드렸던 말씀은 당시 가장 지난해 마지막 경제 전망이었던 한국은행의 11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행이 올해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라고 전망을 했지만 그 전망의 가정과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러한 가정과 전제가 다소 좀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1.9라고 하는 수치가 좀 너무 높아 보이고 이것보다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한마디로 하단을 열어둬야 되는 상황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경기 흐름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수출은 둔화되는 추세였고 결국 25년 한국 경제가 어느 만큼 버틸 수 있는가는 지난해 이미 느리고 미약한 회복세를 보였던 내수 소비가 어느 만큼 살아나 주느냐였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왔고 지금 가장 최근 기준으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고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성장률이 나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예상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제 예상과 그렇게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미국 경제와 또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물가에 대한 코멘트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금리 통화정책 결정 기조에 이르러서까지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전망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딥하게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미 22년 중반부터 발생했었던 이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현상, 그 현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우려 구간이 남아 있는 한 금리 인하가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빨리 전개되기 어렵겠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되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 달러 인덱스를 측정하는 나머지 이제 6대 기축통화국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도 유로
유로존의 유로화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를 해왔고 영국도 역시 영국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해왔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속도로 금리를 인하해왔고 또 스위스,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0.25%까지 금리를 끌어내렸으니까 생각보다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주로 유로피언 선진국들이나 캐나다나 이런 주요국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반면 미국은 25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은 역시 관세와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지금 한번 말씀 속에 느껴졌거든요. 혹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에 특히 이제 작년 말에 했었던 이 빅컷과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그 금리 인하 속도랑 달리 올해 들어 이제 속도가 많이 주춤해진 이 현상에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또 관세가 미국의 물가와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금리 정책에 좀 변화를 준 것인가라고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으셨군요. 예.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일찍부터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적어도 지난해 연중은 계속해서 그게 이슈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가? 이 이야기도 제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온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들으신 분들께서는 약간 좀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혹시 뭐 다 들으신 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해온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3대 키워드를 꼽아봐라 네. 라고 하면은 제가 꽤 일찍부터 지적했던 것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관세 전쟁의 관세, 네. 두 번째는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불법 입국자를 차단하거나 또는 불법 입국자를 아예 쫓아내는 그러한 인구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변화죠. 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정책의 키워드가 네.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가령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미국 국민들이 사서 쓰게 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겠죠. 네. 인플레입니다. 네. 그리고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 그럼 세금을 덜 낸 가게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생기고 세금을 덜 낸 기업은 투자를 늘릴 여력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소비와 투자 쪽에서 총수요가 늘면서 역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인플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괜찮았죠. 근데 그것은 직전 트럼프 1기 재임 시기에 비해서 바이든 재임 시기에 공식적인 통계는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소스를 보면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불법 입국자가 한 4배 정도 늘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가 급등을 거치면서 물가 압력이 높아졌던 미국의 경제, 특히 저임, 서비스, 노동력 시장에서 취업자 수는 늘리면서도 임금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임금이 오르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의 유입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뭐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을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임금이 오르겠죠. 역시 인플레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3대 키워드가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것이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견할 수 있었던 거고 새로운 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쪽이 어딜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 연준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가 급등을 막지 못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는 것을 경험을 했었고 이코노미스트 표지 기사에서 미 연준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달릴 정도의 비판을 받았던 미 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한 분들이 보시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그럼 물가 압력이 높아질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해 9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시로서는 뭐
놀라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빅컷 금리 인하였고 네. 그 당시에 많은 분들 또는 언론의 분위기는 와 빅컷이야. 그러니까 또 빅컷 할지 몰라. 빨리 할 수도 있어. 라는 기대와 그러한 분석과 뉴스가 많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냥 기대고 예측이고요. 사실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와 팩트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월 미 연준이 빅컷 금리 인하를 개시했던 당일 발표된 미 연준 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 결과, 설문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를 저희는 프로젝션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많이들 아시는 점도표가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빅컷 금리 인하가 개시되었던 9월 FOMC 직후에 발표됐던 프로젝션 머티리얼의 내용이 뭐냐? 네. 그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미 연준 이사분들은 미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은 2%죠. 네. 근데 미국 경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까지 떨어지는 시기를 24년 9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25년 말도 아니고 26년 말에 가서야 2% 목표 수준이 달성될 거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네. 물론 중간값 기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 미국의 정책금리 페더럴 펀즈 레이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사실은 이 질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이분들이 결정하시는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이 결정하시는 금리가 어느 만큼 수준이 되어야 적절해 보이는가를 이분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응답이 롱거런 장기의 기준으로 장기 미국의 적절한 정책금리 수준이 2.9%라고 당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감들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 2.9%라고 하는 레벨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쭉 낮춘 거죠. 근데 코로나 직전에 있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때 금리를 가장 높게 높였을 때 고점이 2.5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쭉 낮췄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저점 장기로 보았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게 적절해 보이는 수준이 2.9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분들이 인플레에 대해서 마음을 놓은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금리를 많이 낮추겠다고 응답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제가 보기에 빅컷 금리 인하는 시작은 됐지만 네.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 이분들이 금리를 많이 낮출 생각이 없다. 인플레에 대해서 마음을 놓은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자료가 사실은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회의가 끝나면 바로 미 연준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자료잖아요. PDF로. 네. 저만 봤을까요? 다른 분들도 다 보셨겠죠. 특히 금융시장에 계신 분들 많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금융지표에 반영이 됐냐면 그 이전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지던 달러와 가치가 특이하게도 막상 실제로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부터 달러와 가치가 정확하게 그 순간부터 상승세로 반전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던 미 국채 수익률이 정확하게 그 날짜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금융시장의 많은 참가자분들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픈된 자료를 보고 생각과 다르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미 연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때부터 9월부터 미국 달러화 가치와 미국 국채 수익률의 변곡점이 나타났었던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듣기에 새로우시다 또는 그러한 부분을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뭔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뭐 상당히 그 과한 거다. 금리 인하 기대가 특히 미국을 기준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자료가 분기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1년에 4번.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앞서 말씀드린 조사가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 12월에 나왔고 가장 최근 자료는 3월에 발표된 네. 자료죠. 그럼 앞서 말씀드린 지난해 9월 자료와 가장 최근 자료인 3월 자료에 네. 어떠한 변화가 발생을 했느냐. 앞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 도달 시기가
지난해 9월 조사에서는 26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3월 조사에서는 그게 27년 말로 1년 더 늦춰졌어요. 그리고 장기 적절한 미국의 정책 금리 수준에 대한 응답치가 지난해 9월에는 2.9였는데 올해 3월에는 3.0로 더 높아졌습니다. 한마디로 6개월 동안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미 연준 이사분들은 한마디로 인플레에 대해서 더 걱정하게 되셨고 미국 정책 금리는 더 덜 낮추고 싶어지신 걸로 변화하신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은 9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확률의 얘기였지만 11월 미국 대선을 거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실현이 됐고 확인이 됐으니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특히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해당 점도표와 SEP 같은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더 와닿게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어 하시고 시청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 채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출연도 하셨었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토론할 때 가끔 이제 댓글로 조영무 위원님도 초대해서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채널의 이 코너가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적 의견을 한번 드려봐도 될지, 그러니까 네. 조금 반문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봐도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정책 기조 이제 세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관세, 감세, 이민 정책 이게 3대 정책인데 이게 결국 인플레를 가리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여나 이게 정말 인플레를 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적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의 여러 견해들도 섞어서 한번 반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GDP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에서 한 26% 정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74%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관세라는 것을 도입하게 될 경우 미국에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74%에 달하는 나머지 국가들에는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과소 공급이 되겠지만 미국으로 공급하지 못한 물건들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대세계 국가들은 과잉 공급이 되는 거고, 마치 지금 국제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조정되듯이 과잉 공급에 따른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과잉 공급도 있지만 미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지겠구나 혹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는구나 하니까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여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그래서 생산이 줄고 총수요가 둔화되는 거죠. 소비 심리나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그래서 설비 투자도 위축되지만 생산량도 줄게 되죠. 그게 결과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의 경우에는 인플레 압력보다는 디플레 압력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관세에 따른 영향은 일단 미국에는 일시적인 인플레를 자극할 것이겠지만, 근데 중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글로벌 물가의 흐름과 미국의 물가의 흐름이 달리 움직이다가 결국 균형점을 찾아갈 텐데,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으로 가지 않을까, 경기를 둔화시키는 압력이 되고 디플레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적 이거는 제가 말씀하셔서 떠오른 사안인데, 감세 정책 같은 경우도 감세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분명히 들 수 있지만, 지금 마치 무디스가 미국 경제를 우려하듯이 이 감세 정책을 포함한 재정 적자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무디스가 경고하듯이 미국 내부적으로도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지만
좀 재정 적자를 줄이자, 재정 건전성을 좀 챙겨야 된다 하는 여론도 또 강하게 도는 과정이고, 또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더 신경 쓰는 모습. 그러니까 미국 재정 적자가 전체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려는 그런 움직임. 근데 감세 정책까지 해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어쩌면 인플레를 자극하기보다는 디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상충된 생각도 좀 지금 해봤습니다. 혹시 위원님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주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을 해서는 저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순화시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인트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질 거고, 네, 어쨌든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을 겁니다. 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마저 어려워진다? 그럼 많은 분들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떠올리실 거고요. 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경제학자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의 정치인분이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쓰셨던 용어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몇 퍼센트 이상 물가 상승이 높아지거나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아래로 떨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정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면 다 스태그플레이션인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케이스는 아마도 1970년대, 80년대 오일 쇼크일 겁니다. 근데 그때 글로벌 물가 상승률은 10% 중반까지 갔고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이 0% 가까이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은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나 미국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어려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전부터 퀘이자 스태그플레이션, 한마디로 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차라리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뭐 경제는 좀 어려워지는데 물가가 오르는 양상을 분명히 맞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고, 그게 지금 소비 위축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은 높았던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경기는 매우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둔화, 구조적으로, 네, 그리고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은 장기 저성장, 이러한 양상과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묶어서 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미국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심플할 것 같습니다. 그 감세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덜 거둘 테니까 돈을 써줘. 어떻게 보면 경기 팽창적인 정책이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도 그럼 우리가 직접 돈을 쓸게라고 하는 일종의 경기 팽창적인 정책이죠. 둘 다 묶어서 어쨌든 경기에 도움이 되는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감세를 하든 정부가 돈을 더 쓰든 어쨌든 재정 상황에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심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손을 놓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잖아요. 근데 관세 전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리고 트럼프와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누리고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협박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수단으로 쓴다. 뭐 가령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미국으로 넘어오는 마약과 불법 입국자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고 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법 입국자와 관세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매긴다라고 하는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수단이죠. 그러니까 펜타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가의 보도 같은 거죠. 네. 근데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 관세에 또 다른 효과가 있죠. 뭐냐면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관세 수입이 조세 수입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의 국세청이 그 이름이 IRS죠. In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레비뉴 조세 수입을 거두는 관청 서비스인데 네. 인터널 안에서 거둔다는 거죠.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게 우리나라의 국세청 같은 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매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관청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이 뭔가요? 예. External Revenue Service입니다. 레비뉴 서비스 세금을 거두는 관청인데 안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관세를 거둠으로써 상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주장을 실제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트럼프의 실제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재정 적자 때문에 트럼프가 할 일을 못하지 않을까? 네, 뭐 저는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뭐 관세를 거둠으로써 이것을 타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또 낮춰서 이제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다 미국에 대해서 최고 등급을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국가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이고요. 결국은 그 나라 정부의 신용도를 의미를 한다라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재정 건전성, 한마디로 재정 적자의 수준, 그리고 그 나라의 공적인 정부 부채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이한 것은 이번에 역시도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면서 지금 뭐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뭐 어느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어느 정도를 넘었기 때문에 낮춘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도리어 다른 요인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미국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렇죠? 그리고 의회의 견제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통제할 만한 장치가 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앞서서 먼저 신용 등급을 낮췄던 피치 역시도 뭐 특정한 레벨의 국가 부채나 뭐 이 재정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미국은 이 재정 절벽, 한마디로 국가 부채의 상한에 도달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임금을 못 주게 돼서 정부 부문의 상당 부분이 멈춰버리는 이 재정 절벽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인데 이 의회의 동의 시스템이 이게 예측 가능한가? 타협은 잘 이루어지나?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러한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인 이유를 들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부분과 관련을 해서도 미국 경제의 특수성을 우리가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논란은 많지만 그리고 기대감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그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미 연준 한 군데밖에 없고 그 미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리어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한 레벨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규모라기보다는 미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또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과 또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고루 이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또 대주제가 그러면 이 트럼프식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것인가? 그러니까 소위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좀 다소 완화되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무역 정책 혹은 이 관세 전쟁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다음 어떤 종류의 전쟁이 또 시작될 것인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우리 마라라고 협정이라고 많이 이름하고 있는
미란 보고서 우리 독자분들은 저랑 같이 읽어보시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그게 기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영 방향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이제 아마도 방위 국방 관련해서 좀 압박을 또 취하면서 환율 전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림까지 좀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의 양상 그리고 이어지는 그밖에 나머지 트럼프 행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어떤 압박 어떤 방식으로 취해질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질문 같으십니다. 네. 첫 번째 관세 전쟁, 두 번째 환율 전쟁. 네. 전 관세 전쟁과 관련을 해서는 당연히 질문을 오랫동안 많이 받았겠죠. 네.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뭐 지난해 계속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언제쯤부터 몇 퍼센트의 관세율을 얼마 동안 매길까요?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미 여러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드렸던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였습니다. 예.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저도 이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인데요. 네. 가장 많이 틀리고 전망하기도 어려운 것이 제가 해보니까 한 사람의 머릿속을 예상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김정은은 미사일 버튼을 언제 누를까? 뭐 예상들을 또 나름대로의 논리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맞던가요? 저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러우 전쟁 안 날 거라고 하시는 전문가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더 많았죠. 발생해도 3일이면 전쟁 끝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금방 밀어붙이고 끝난다라고 예상하셨던 전문가도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김정은의 케이스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건 보다 더 최근 케이스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전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말씀도 직접 듣고 보고서도 봤는데 정확하게 맞춘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을 예상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 그 말씀을 지난해부터 계속 드렸는데, 근데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인간은 막을 수 없는데 있는 것은 있는 있다. 것은 있다. 네. 인간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물가 상승률, 네. 금리, 미국의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인간은 아닌데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출렁거리거나 급변하면 저는 트럼프가 반응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올해 저희가 확인한 게 뭡니까?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더니 막 이렇게 표까지 판넬까지 들고 와서 백악관 앞에서 뭐 한국에는 몇 퍼센트, 중국에는 몇 퍼센트 관세를 매겠다고 했다가 뭐 중국이 또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하고 1대1 맞짱을 뜨기 위해서 그럼 다른 나라들은 90일 유예해 줄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중국의 맞대응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미국과 트럼프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죠. 근데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트럼프의 머릿속을 예상하고 전망하는 것은 어렵고 크게 의미도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트럼프의 행동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리, 성장률, 물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저의 판단은 제가 뭐 올해 들어서 계속 더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건 뭐냐면 매크로 지표를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실업률은 어떤지, 금리는 또 급등하지 않을런지 네. 이런 건 제가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뵙는 분들께 저 개인적으로는 매크로 지표를 더 자세히 봐야 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주시죠. 그래 알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응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응과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씀을 꽤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한 개인의 머릿속을 예상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도리어 어떤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리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을 상정을 하고 각각의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액션 플랜을 촘촘하게 짜놓고 그러한 액션 플랜 안에서는 트럼프와 미국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건 내줄 수 있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이 카드는 트럼프와 미국에게 어느 만큼 매력적일 거야. 이걸로 우리가 트럼프를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없을 거야 이런 걸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 이 부분은 내줄 수 없어. 중장기적인 영향이 너무 많아. 이거는 우리의 마지노선이야. 이런 경계선도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준비된 하에서 그때그때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액션을 취하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리어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꽤 오랫동안 드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저는 관세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하는 게 차라리 그나마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환율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용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란 보고서 자체를. 미란 보고서는 조금 다른 건데 네. 환율 전쟁이라고 하는 용어를 믿지 않습니다. 네, 네. 그 키워드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신 책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저도 읽어봤고요. 네. 근데 그 책이 꽤 예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글로벌 통화 패권을 놓고 네. 유로와 엔화 그리고 위안화가 미국과 싸운 데 아니었습니까? 네. 네. 지금 그런가요? 아니죠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싸우려는 의지조차도 별로 없어 보이기도 했고 도리어 일본의 아베노믹스하에서 우리는 우리 통화 가치 그냥 끝도 없이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나라들이 환율을 정책의 수단으로 쓰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예전에 대학교 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은 경기 대응 정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환율 정책, 재정 정책, 통화 정책.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이행을 했고 그 이후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는 외환시장에 인위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현실이긴 하죠. 하지만 섣불리 못하는 것이 그렇게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명될 수도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유효한 이런 통화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유효한 정책 수단이 안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도리어 공식적으로는 급격한 환율 변동을 완화시키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러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네. 특정한 레벨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시도 명확합니까? 저는 그것이 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 가령 트럼프는 그러죠. 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좋겠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보면은 글로벌 이 결제 시장에서 달러화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더니 그럼 우리가 제재할 거야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 올라서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손해를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네. 그래도 우리가 글로벌 패권 국가인데 네. 달러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건 싫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앞서 언급하신 미런 보고서를 통해서 달러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런 방향성을 미국이 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명확한 뷰인가? 천명이 된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달러와 약세를 원해라고 했는데 지난해 9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개시되는데 도리어 달러 가치가 상승세로 반전되기 시작하고요. 네. 한 번 또 퀀텀 점프했던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또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달러와 약세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그랬죠? 여전히 국제 기축 통화는 달러화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여전히 사람들은 달러화를 찾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 또 달러화를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은 뭐 미국조차도 어쩌면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마치 미 국채 수익률을 트럼프가 낮아지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들어도 튀어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이것은 뭐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일 걸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환율에 대한 통제력은 높지만 중국 역시도 환율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방향으로 환율 정책을 펴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쭉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굉장히 딱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갖고 계신 그 뷰나 그것을 좀 강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을 명확하게 해내시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을 해보다 보니까. 과찬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계신 거랑 어쩌면 좀 반하는 어떤 전망이신 거예요, 일종의. 특히 환율에 있어서. 근데 한번 트럼프 입장과 그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제가 코멘트를 먼저 드려보면, 그러면 위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이렇게 또 한번 답변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뭐 관세든 감세든 이민 정책이든 이런 여러 정책들을 강하게 가져오는 모습이라고 전반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역 적자국이니까 아무래도 강달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해왔던 토탈 리셋,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0이 되는 혹은 미국도 무역 흑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또 한국이든 일본이든 여러 나라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 기지를 좀 상당 부분 옮기고 하는 여정에서는 그러면 미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보잉기 사줘라, 원유 사줘라 하는 협상안을 끌어내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토탈 리셋, 소위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지 않나. 또 그렇게 기업 경영이 활발히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재정 적자 문제도 해소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라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무역 협상의 여정에서 미래에 미국에서 수출하기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면 강달러보다는 약달러일 것이고, 약달러 환경이 나와야 미국에서 제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가 좀 유리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면 아마도 많은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국에게 미국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텐데, 근데 그 요구사항은 테이블 위에서라기보다는 테이블 밑에서, 주로 예를 들면 미국 국채를 좀 사줄 것을 요구하듯이 하면서 미국 국채 가격을 끌어올리고, 다른 말로 국채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바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약달러를 유인하는 그런 무역 협상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게 소위 보면 이제 미란 보고서에 담겨 있는 시나리오에 좀 많이 부합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도 많은 분들이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미국이 약달러를 유도할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해서, 이런 뷰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이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노력은 한다.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글로벌 패권국이니까. 네. 특히 저는 무역 협상이 1대1 개발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네. 나라들과의 동시 타결보다는 네. 뭐 환율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환율이 공식적으로는 테이블 석상에 올라오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암묵적으로든 또는 그 아래에서든 뭐 그렇게 언급이 될 수 있다라고 저 역시도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경제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외교, 군사, 뭐 이러한 정치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추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일정 부분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어, 네. 몇 년 전에도 저희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그 당시에는 피치가 강등시켰고.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 나라 금리가 올라가야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초기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 듯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도리어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요. 네. 그리고 국채 금리가 떨어졌죠. 네.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거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달러와 미 국채인데 이랬던 거 아닙니까? 앞서 최근에 있었던 미 국채 수익률 금리의 급등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정책 당국이 시도할 수 있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냐 순탄할 것이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시장의 힘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트럼프와 미국 당국의 이러한 스탠스 또는 목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화 약세가 좋아. 근데 글로벌 달러화의 기축 통화 위치는 또 유지하고 싶어. 네. 그렇죠? 관세는 매기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의 국내 물가가 오르는 건 또 싫어. 그렇죠? 예.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본인들 좋은 것만 다 취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안 좋은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로 따지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예,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경제학적인 실험이 성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뒤집어 보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공하기 어려운 실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저의 이야기는 아니고 뭐 제가 만나 뵙는 분들 중에서 외국계 큰 IB의 그 이코노미스트 분께서 이런 표현을 사실은 하신 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잘 보면 부분 균형으로는 말이 된다. 뭐 환율 정책만 보거나 조세 정책만 보거나 또는 통상 정책만 보거나 그러면 그럴싸한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시스테믹하게 네. 환율과 조세와 통상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미란 보고서든 네.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든 뭐 저희가 잘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시도도 할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거고 그것이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실현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정말로 기대한 것처럼 움직여 줄 것인가? 그건 쉽지 않고 이런 생각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구상에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 보이지만 막을 수 있는 건 있어 보이고 그건 경제 변수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꽤 오래 전부터 드려왔고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위원님 주셨던 그 분석과 코멘트가 이렇게 전율이 돌 만큼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생각이냐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하는 게 있고 그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수단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수단과 장치들을 활용해서 이런 목표들을 이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끼리 서로 상충된다는 거죠. 상충돼서 그 목표하는 바를 다 이뤄내기란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루지 못할, 성공하지 못할 이 실험 속에서 다른 주변국들은 아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경제로 좀 연결을 해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일관되게 주장했었던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가야 될 숙제 혹은 한국 경제가 우려해야 될 부문은 오히려 외수가 아니라 내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전쟁을 비롯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끄는 이런 방향성은 우리 한국 경제의 외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외수 불안이 아니라 내수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LG 그룹에 있는 여러 계열사 기업들도 있고 또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도 참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재밌게도 이런 관세 전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들은 그 어떤 경제 주체보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기업들이야 한국에서 제조할까 미국에서 제조할까 뭐가 더 유리할지를 주판을 두들긴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수출이 아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 미국에서 제조하는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하나 둘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1차 벤더부터 10차 벤더까지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의 이 밸류체인 자체가 붕괴되는 내수 경기에 굉장한 부작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부디 정책을 고민하는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정책 대안을 좀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려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뭐 통칭해서도 좋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문해 주셔도 좋고 이런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적인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또 충격이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신지 위원님의 견해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방금 기업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기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일찍부터 트럼프 또는 관세 전쟁 이런 지경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팀 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는 투자를 잘 안 하거나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물론 미국이 당분간채적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바이든처럼 IRA법 같은 걸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안에 공장 짓고 투자하고 물건 만들면 보조금을 많이 줄게. 당근도 있었고 트럼프처럼 야 너네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 안 만들면 수출 못하게 할 거야. 관세 엄청 때릴 거야. 채찍도 하고 정말로 꼭 좋아서 가는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이 제조를 하기에 좋은 나라인가요? 인건비가 쌉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과 인프라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미국의 남부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은 공장은 지원하는데 적절한 인력을 못 구한다. 공장을 돌릴 엔지니어가
퀄리티 면에서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 요인이고 제약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도 있지만 채찍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 미국까지 가서 투자를 하겠지라고 보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인건비도 비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고 다음에 또 미국의 정권이 또 바뀌어서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짓고 나서 1, 2년만 하다가 또 도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나 정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은 이게 원팀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안이 국내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무엇이 어려움인가? 왜 못 짓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오랫동안 드려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드렸던 것이 인트로 때 제가 전망했던 올해 한국 경제 흐름의 특징이 한국의 수출은 둔화되는 흐름이다. 전년 대비 GDP 기준 수출 증가율을 그려보면 사실은 지난해 계속 수출 증가율은 떨어져 왔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지난해 가을까지도 우리 수출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선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언제 금액으로 얘기했나요? 수출 증가율로 봐야죠. 네. 금액으로 따질 거면 GDP는 왜 금액으로 안 봅니까? GDP 규모면으로 따질 때 발표될 때마다 사상책을 하고 왜 뉴스에 안 납니까? 왜 경제 성장률로 봅니까?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인데 왜 증가율로 따지나요? 그럼 수출도 증가율로 봐야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수출 증가율의 정점은 지난해도 아니고 2023년 4분기였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로 볼 때 있는 그대로의 해석은 수출은 둔화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은 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 수출은 많이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소비가 안 살아나지? 못 살아나지? 왜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부문으로 전이가 안 되지? 전달이 안 되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기업의 국내 투자인 거죠. 국내 기업들이 국내 안에 공장을 지어야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분들이 임금도 받고 공장 안에 기계를 넣어야 하청업체들이 수주도 하고 그 지역에서 밥도 사 먹고 근로자분들이 돈을 쓰셔야 지역 경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되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였던 국내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중반에 잠깐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압박이 심해지고 트럼프의 압박도 문제지만 너무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조차도 투자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뵙고 있는 많은 기업 경영자분들의 현실이거든요.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나마 선전하고 있었던 수출의 온기가 내수 부문으로 회복이 전달이 되지가 못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내수마저도 살아나주지 않으니 지금 성장률이 매우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한국 안에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왜 기업들은 안 해? 왜 한국 안에 일자리를 안 만들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이 그렇죠. 여러 곳에서 그렇죠. 같이 우리 경제 전체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으로 함께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 속에 원팀이 됐으면 좋겠다. 원팀이 되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고 기업의 그 의사결정은 어쨌든 얼마나 고민 끝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근과 채찍을 미국이 가동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위원님 말씀 속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가라고 해도 들어올 그렇죠. 겁니다. 예. 네. 나갈 이유가 없어지죠. 네. 예. 한국에서 하는 것이 어떤 당근과 채찍이 가동되더라도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유리하게만 만들어 준다면, 그죠? 그게 규제 완화가 됐든 법인세 절감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고민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으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정말 의사결정자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예, 정관계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 두 후보가 역시 한 분은 성장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창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두 대통령 후보가 뭐 3명 포함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어쨌든 지금의 이 저성장은 안 된다. 성장을 좀 끌어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의 설비 투자, 기업의 집중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 인식은 상당 부분 같이 하고 계신 거라고 일단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기업들이 나가고 한국에서 있고 하는 결정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거, 유인할 만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그 설비 투자가 결국 고용 환경을 야기하고 고용이 또 내수 선순환을 유도한다라는 관점에서 끝으로 이런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한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고 한국에 설비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좀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좀 내주신다면요. 정책적인 대응과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고요. 뭐 저는 어차피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경기 흐름의 특징으로 볼 때 저는 정책 대응의 중심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웨이트가 옮겨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재정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러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부진하거나 구조적인 이유로 살아나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때에 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고요. 국가 부채 관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돈을 아끼는 건 좋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궁극적인 목표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한 장기적인 플레이나 청사진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 끌고 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뭘 많이 할 수 있느냐? 지금 어차피 대선은 6월입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더라도 새롭게 정책 스탠스를 짜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또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저는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늦어요. 한마디로 올해 성장률은 어쩌면은 큰 정책적인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반 정도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도리어 이런 생각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절반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네네. 그러면은 재정이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부분에 더 웨이트나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냐면은 그래 올해는 이렇지만 네. 앞으로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 그리고 이러한 반등세가 그냥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어지거나 지속화되거나 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정부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지난 몇 년 동안 아쉬웠었던 재정 정책의 방향성 세팅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제고, 특히 특정한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전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경제가 네.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저성장 고착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추진하려는 노력도 뭐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경기 그 자체보다는 성장,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큰 그림에서의 도약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담아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절감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정말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걸 느끼면서 위원님과 대담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 이 기로에서 다음 한 발자국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님과의 토론 또 위원님의 경기 진단과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어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이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고 마지막 출연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출연 아니신 거죠? 네, 일 수도 있는데 농담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네, 오늘 박사님과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도 제 생각을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일 리서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지 꽤 오래되었지만 제 얘기가 많이 틀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얼굴을 들고 이런 자리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기업 섹터에 있고 제 지인들이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제 전망이 좀 맞았다고 숫자 몇 개에 맞췄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뭐 제가 많이 틀리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경기 회복 그리고 경제 성장세 제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만약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 일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저런 데이터, 저런 숫자 근거를 가지고 저런 논리적인 판단 하에서 저런 생각, 저런 결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생각의 한켠에 담아두시면 그래도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나 또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감 말씀까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신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위원님과 토론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하나 꽉꽉 채워주시는 배움이 있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면서 다채롭게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